1869년 11월 17일 작은 반도 하나가 갑자기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긴 수로가 이곳을 관통하도록 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들은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가는 대신 이 경로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하룻밤 사이에 홍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강대국을 통제하거나 최소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 된 거예요. 한 이탈리아 항해 회사가 바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운하의 성대한 개장식, 이틀 전에 현지 술탄들로부터 아삽 항구를 구입한 거죠. 항구를 구입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삽은 이제 에리트레아라는 훨씬 더 큰 나라의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이 나라는 고도로 군사화된 일당 국가예요. 1991년 독립 이후 단 한 명의 지도자가 계속 이끌어왔고요. 인간 개발 지수에서 종종 최하위권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1인당 현역 예비군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남녀 모두에게 의무 징집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해임할 때까지 복무해야 하죠. 40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생의 노동기간 전체를 군 복무자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에리트레아 정부가 경제를 지휘하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징집병들은 나라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근간이에요. 국가를 건설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을 담당합니다. 물론 에리트레아를 방어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걸 아주 적은 보수로 하면서 학대와 가혹한 조건을 견뎌내야 해요. 본질적으로 대규모 강제 노동 시스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리트레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비어가는 나라라고 불리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 약 82만 명이 탈출했어요. 본국 인구가 겨우 37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거의 5분의 1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에리트레아가 정말로 북한 같은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핵무기가 없어요. 에리트레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덜 위협적입니다. 군대가 마음먹는다고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파괴할 능력은 없거든요. 또 에리트레아를 떠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반면 북한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죽은 존재가 되죠. 아직 대다수가 접근할 수 없긴 하지만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계에도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매체 모두 여전히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충성의 대상도 다릅니다. 에리트레아인의 충성은 국가와 군대에 바쳐져야 하지 북한처럼 특정 가문에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은 많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면 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군국주의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하나처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보세요. 에리트레아는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탈리아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탈리아인들은 이 건조하고 바위투성이인 식민지를 별로 키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동아프리카의 비옥한 내륙 산악지대였죠. 하지만 1890년대에 에티오피아 군대에게 패배했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 유지한 땅은 훌륭한 해변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재정복하는 데 집착했거든요. 침공을 위한 출발기지로 선택된 곳이 바로 에리트레아였어요. 갑자기 투자와 보병, 이탈리아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새로운 이탈리아인들은 노동자들을 데려와 도시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마라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탈리아풍으로 보이는 거예요. 식민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필요한 외국 상품과 식량도 들여왔죠. 하지만 파시스트 이탈리아인들은
억압적인 법률도 함께 가져왔어요. 새 도시들은 인종 분리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에리트레아인의 교육은 4학년까지만 허용했고요. 에리트레아인의 황금 작물 농장을 몰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을 징집해서 에티오피아와의 전투를 돕도록 훈련시켰어요. 당연히 이런 조치들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통의 적을 통해 에리트레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죠. 그렇지 않았다면 언어적, 종교적, 민족적,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가는 아마 결코 하나로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새로 훈련받은 에리트레아 군인들이 이탈리아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식민지가 영국에게 넘어간 거죠. 영국인들도 에리트레아를 통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이 붕괴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이라곤 이탈리아가 만든 자산들을 벗겨내고 많은 파시스트 행정관들을 추방한 것 정도였죠. 이 시기에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떠났어요. 결국 1952년에 영국과 유엔은 에리트레아를 이웃 에티오피아의 자치지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흥미로운 결정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이 서서히 에티오피아 제국에 완전히 합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962년에 공식 투표를 통해 에리트레아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리트레아인들은 제국에서 2등 시민이 되었어요. 독립 지도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살해되었고요. 정당과 언론, 노조는 에티오피아 통치 아래 짓밟혔습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 시절에 반항적인 군사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30년 전쟁이 시작된 거죠. 결정타는 학교에서 더 이상 주요 언어인 티그리냐어를 가르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대신 에티오피아 정부의 언어인 암하라어를 선택했습니다. 저항은 무슬림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노동자들에게 퍼졌고요. 더 나아가 전국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결국 이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후계자는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이었습니다. 전투는 냉전시대 내내 계속되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전투, 학살, 습격, 대규모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에리트레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에리트레아인들은 끈질기게 싸웠고 에티오피아인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과 함께 싸우면서요. 냉전이 끝나자 자금과 장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거둔 승리들이 결국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이어졌어요. 1991년 마침내 독립을 선언했죠. 이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졌을까요? 혁명 전사들은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EPLF는 민주정의인민전선, 즉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전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 의무징집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었고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의 새 정부 관료들은 독립투쟁 시절의 지휘관과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운영하는 법은 알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법은 몰랐죠. 그래서 독립 후에도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예멘과의 작은 전쟁, 제1차 콩고 전쟁, 제2차 수단 내전, 지부티에서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지부티 전쟁 이후에는 국제 제재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에티오피아와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TPAF, 즉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결국 에티오피아 정부를 장악했거든요. 독립전쟁 때는 함께 싸웠지만 두 운동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항상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자신들을 권력에서 제거하려 한다고 의심했어요. 1990년대 내내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었죠. 두 나라는 교역을 중단했고 국경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1998년에 작은 마을 바드메를 두고 완전한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 자체는 2년만 지속되었지만 그들 사이의 갈등은 20년 동안 계속과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2018년에 새로운 에티오피아 정부와 평화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잠깐이었습니다. 2020년에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이 터졌어요. 그럼 이번엔 옛 동지들과 함께 싸웠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에리트레아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에 맞서 에티오피아와 손을 잡았어요. 바다에서 오는 식량 수송을 차단했고 마을을 약탈했으며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에리트레아 난민 캠프까지 공격했어요. 모두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을 완전히 분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죠. 모든 전쟁을 합산해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향을 받거나 피난을 떠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에리트레아는 전쟁으로 만들어졌고 전쟁으로 지탱되어 온 나라예요.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정부는 편집증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처벌에 잔인해요. 특히 이 사람, 바로 이사이아스 아페워르키가 그렇습니다. 에리트레아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독립 역사의 100% 동안 말이에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통치하려면 전형적인 독재자의 특성이 필요했겠죠. 그는 철저한 군사 지휘관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어요. 전쟁 노력을 주도했고 외세에 대해 편집증적이었으며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자의적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자국민을 체포하기도 했죠.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수십 명을 한꺼번에 선적 컨테이너 안에 구금하는 거였어요. 이 금속 감옥들은 햇빛 아래서 섭씨 60도나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군인들이 직면하는 온갖 고문과 학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페워르키가 훌륭한 사람은 분명 아닐 것 같네요. 합리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점은 1998년이었습니다. 사회의 군사화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은 징집 기간을 18개월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핑계가 되었어요. 보통 25년에서 30년 복무하게 됩니다. 평생의 직업 경력을 강제 노동으로 보내는 거죠. 서서히 정부는 사회와 국민의 자유를 침식해 갔어요. 1997년 선거는 전쟁 때문에 200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부가 점령당했다는 이유로 다시 연기되었죠. 독립 이후 선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조차도 마지막으로 열린 게 2003년이었어요. 민주정의 인민전선은 작은 마을 시장조차 믿지 않는 겁니다. 2001년에는 신문들이 폐간되었고요. 당연히 언론인들은 이사이아스에게 도전한 죄로 체포되고 구금된 시민 명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죠. 그 명단에는 많은 기업가와 사업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민주정의 인민전선이 소유하고 운영하지 않는 상점을 운영했다는 이유, 그들도 선적 컨테이너로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데이터 수집이나 가족의 복무 상황을 묻는다는 구실로 집집마다 방문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목적은 징집 기피자와 탈출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였죠. 나라를 떠나려면 삼엄하게 경비되는 국경을 통과해야 해요. 뇌물을 쓰거나 총격을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탈출자가 잡히면 가족 구성원을 대신 징집하거나 처벌로 가족을 체포해요. 개인적으로 이사이아스는 안정적인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민주정의 인민전선이 국가를 망쳤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도 심각하니까요. 세 번째는 명령 경제입니다. 에리트레아의 경제는 미국이나 인도, 심지어 중국과도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적어도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민주정의 인민전선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징집병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도시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리트레아가 이중 경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정부 명령에 기반하고 다른 하나는 자급 농업에 기반하죠. 아스마라, 케렌, 아삽 같은 도시의 에리트레아인들은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 소속에 살아요. 민주정의 인민전선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사적 사업이 국가에서 불법이거든요. 대신 많은 농장, 사업체, 행정, 서비스가 징집병들에 의해 운영돼요. 예를 들어 모든 민간 건설 회사들이 2006년에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이미 지어진 집들을 철거하기까지 했어요. 민간 회사가 외국 돈으로 자금을 댔다는 이유였죠. 그 결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나라 도로의 5분의 1만 포장되어 있어요.
산업은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고요. 재산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읽는 법을 강제로 가르쳐서 문맹률은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민주정의 인민전선과 군대는 에리트레아의 모든 무역, 건설, 시장, 광업, 황금 작물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은 정부 소유 광산에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로 판매하는 것에서 나와요. 반대로 수입의 대부분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특히 식량이요. 정부는 식량 생산에서 자급자족한다고 주장하고 종종 원조를 거부하지만 수입 통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건 식량 생산을 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완전히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에리트레아는 경작 가능한 땅이 아주 적은 건조한 나라이니까요. 수출되는 식량은 바나나와 고추 같은 소량의 황금 작물이에요. 하지만 수입되는 식량은 쌀이나 밀 같은 매일 먹는 주식들이죠. 실제로 식량 생산의 대부분은 소규모 국내 소비를 위한 거의 자급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에리트레아인들은 도시 중심지에 살지 않아요. 작은 농장이나 목초지에서 생활하죠. 복지를 위해 민주정의 인민전선 대신 가족 단위에 의존하는 작은 마을들이에요. 가뭄과 토양 침식이 닥치면 이들이 식량과 물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업 금지로는 가장 적게 영향받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작은 마을에 소규모 사업을 차리죠. 도시에서는 주로 자신의 작물을 파는 시장 노점이고요. 현금 기반 비공식 경제에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시장 상인들이 현금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 징집병들은 무엇을 위해 일할까요? 국방 및 광업부 장관인 세바트 에프렘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징집병은 2~3명의 자녀가 있지만 한 달에 단지 500나크파만 받습니다. 보상은 급여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이죠. 대신 애국심이 추진력입니다. 민간 회사가 인수하면 애국심이 아니라 순전히 금전적 이익에만 이끌릴 겁니다. 처음에 징집병은 백날을 받아 기뻐하겠지만 곧 더 요구할 거예요.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광산과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료 노동으로 큰 돈을 벌면서도 이익을 인프라나 국민에게 재투자하지 않아요. 애국심이 사람들을 한 달에 $30만 받고 일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애국심은 동시에 사람들을 대규모로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입니다. 많은 에리트레아인들이 폐쇄된 국경 밖에서 살고 있어요. 이들은 송금이라고 불리는 돈을 고향 가족에게 보냅니다.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GDP의 약 21%에서 41%가 이 송금에서 나온다고 추정돼요. 빈곤 수준이 높고 급여가 거의 없으며 외환 보유고가 적고 식량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송금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스스로 탈출할 저축을 쌓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정부는 송금을 제한하려 해요. 가족은 매달 최대 5,000나크파, 약 $340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송금이 에리트레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강제 노동으로 구축된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화시켰을 뿐이라고요.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급자족을 그토록 강조하는 나라치고는 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디아스포라 세금이에요. 모든 에리트레아 난민은 해외에서 버는 돈의 2%를 에리트레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난민 숫자를 고려하면 이게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이나 예산을 공개하지 않아요. HDRI 신탁 기금이 모든 국영 기업을 통제하지만 외부 감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무부조차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도 이 세금이 예산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추정할 수는 있어요.
민주정의 인민전선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해외 에리트레아인의 62%가 최소한 때때로 2% 세금을 낸다고 보고했어요. 거의 모두가 가족에게 송금도 보낸다고 했죠. 소규모 가족 송금이 정부의 세금 징수보다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스템이에요. 경제에 대해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탈출한 한 장관의 말이 상황을 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세금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에리트레아에서 눈에 띄게 이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재무부에서 일할 때 디아스포라 세금 문제에 관여했었죠. 재무부는 돈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해요. 광업 수입도 통제하지 못하고요.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건 대통령실과 민주정의 인민전선 재정 책임자입니다. 민주정의 인민전선은 많은 회사를 갖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죠. 지배 엘리트의 사유재산 같은 겁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얻는 정보 대부분이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의문을 제기할까요? 물론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에리트레아를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나라에서 나오는 공식 정보가 거의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저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더 믿는 편입니다. 징집, 전쟁, 명령 경제, 소수가 쥔 권력, 그리고 자급자족이라는 허울. 1869년 운하가 개통된 이후 이 작은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과 억압의 역사를 겪어왔어요. 30년을 싸워 독립을 얻었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화된 사회, 평생 징집,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가 자리 잡았죠. 국민의 5분의 1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군국주의, 독재, 명령경제, 그리고 고립.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에리트레아를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